마르코스 쌤이에요. 오늘은 탐구생활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학원을 설명하는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학원을 설명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저희가 학원을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은지,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학원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학습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도 의외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이고 또 어떤 학원은 좀 안 좋은 학원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학원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에서 내가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타이틀은 이렇게 탐구생활이라고 했고요. 학원 설명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100% 활용하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언제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 되게 이제 여러 연령대 부모님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 아이가 학원을 다니거나 할 나이는 아니고, 제가 학원 선생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때쯤 학원 가는 게 좋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이밍, 그러니까 학원을 갈 타이밍이 언젠지를 부모님이 캐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아직 아이가 학원을 다닐 만한 시기가 아닌데 보내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있고, 또 학원을 갈 시기를 놓쳐가지고 갔더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늦는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좀 늦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조금 잘 못 따라간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좋냐면, 이거는 나이를 생각하고 학원을 보내는 건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아니고 언제 보내냐. 첫 번째는 학교 공부가 쉽다라고 느낄 때, 아이의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같은 거는 항상 어머니들이 확인을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뭐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학교에서 뭐 하는지 확인을 하실 텐데, 학교에서 문제를 풀거나 뭔가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아이가 뭐 문제집을 풀어왔거나 교과서에 문제를 푼 게 있는데 너무 잘 맞춰. 그리고 아이한테 학교 공부하는 게 어렵니, 괜찮니, 쉽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애기가 학교 공부 너무 쉬워요, 학교 공부 쉬워서 공부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이, 그때 되면 학원을 보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6학년 정도 돼서 학원을 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학원을 왔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정말 학교 공부에 충실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학교 공부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죠. 근데 학원에 와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씩 응용 문제가 들어가거나 조금 어렵게 문제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요.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들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애들이라서 문제를 많이 틀긴 하지만 또 많이 틀리는 만큼 오답도 많이 풀고 계속 공부를 막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되게 밝아요. 낙천적인 애들인데, 근데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학원을 왔으면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좀 다뤄보고 본인 나름대로 조금 그렇게 훈련이 된 아이들이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조금 학원을 늦게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공부가 쉽다라고 느낄 때 학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어머니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잘 못 챙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먼저 와서 부모님한테 장래희망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뭐 하고 싶니? 나중에 장래희망이 뭐니? 물어봤을 때 대답한 거 말고, 아이가 와서 엄마 나 과학자 될래 라든가, 엄마 나 운동선수 될래 라든가,
이런 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일단 그 아이가 그 장래 희망으로 나중에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한 학원이나 또는 어떤 추가적인 수업을 받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질 장래 희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 자기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기가 뭐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과학도 재미있어 하고 뭐 다 좋아해요. 애들은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머리가 막 발달하는 시기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관심 있는 것도 많고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는 수학이 좋다 그랬다가 오늘은 과학이 좋다가 또 다음 날은 애니메이션이 좋고 또 친구가 또 뭐가 좋다 그러니까 또 태권도가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부모님들은 도대체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걸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씩 시켜보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 아이가 하루 이틀 만에 재미없다고 그만두는 것도 있고 한 달 정도 하고는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정도 하면서도 1년 정도 하고 그만두겠다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좋은 케이스인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애가 계속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가 한 번씩 소스를 던졌을 때 빨리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든가 미술이 좋다고 한다면 또 그쪽 계통으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빨리 학교 수업 이외에 추가적인 공부나 추가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애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친구 따라서 학원 간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을 가지 않아요. 처음에 학원을 가게 되는 경우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또 나랑 친한 친구가 그 학원에 다니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의 행동 패턴이에요. 근데 물론 학원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 맞죠. 근데 아직 공부에 뜻이 없는 내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하겠다고 학원에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일단 그러면 친구 따라서 학원을 가겠다고 하면 물론 얘가 거기 가서 친구랑 같이 놀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 공부해보고 학원의 분위기를 처음 접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아. 친구랑 노는 것도 재밌는데 또 수업도 재밌어. 이렇게 해서 학원 수업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거를 말리지 마시고 학원에 일단은 뭐 가서 어떤 학원인지 확인을 해보고 한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부를 할 것 같다라든가 공부를 안 할 것 같다 싶어도 했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학원을 그냥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가서 아이가 그런 분위기에 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공부를 하는 분위기에 한번 아이가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갈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부모님들 대부분은 사실 아직 아이가 5살, 6살 정도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사교육 쪽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아직 타이밍 안 됐는데 왜 보내시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가 가서 재미있어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 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일찍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이 타이밍에 빨리 보내고 싶다. 우리 애가 조금 빨리 배우고 싶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막 학원을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가 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원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학교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학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시점에 아이가 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면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학원을 보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 몇 살 때 가는 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시기 아이가 학교 수업 이외에 추가적인 공부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된 시기쯤에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넘어가면 이제 어떤 학원을 골라야 됩니까? 이게 사실 요거랑 요 다음 시트에 있는 부분이 오늘의 사실 메인 주제죠. 어떤 학원을 골라야 되는가? 일단 저는 수학 강사니까 수학 학원을 고를 때 부모님이 어떤 학원을 골라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학원이라는 게 영어학원 고를까요? 수학학원 고를까요? 이게 아니고 수학학원을 갈 건데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죠. 뭐 대형 학원도 있고 소형 학원도 있고 뭐 프랜차이즈 학원도 있고 뭐 개인 공부방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학원을 고를까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수렴하는 거는 대형 학원 할까요? 아니면 뭐 중소규모 학원을 갈까요? 프랜차이즈를 갈까요? 공부방 갈까요? 거의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학원을 갈지를 고르는 건 우리 아이의 성향과 어떤 학습 상태에 맞춰서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아이가 공부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자인데 학원을 고르는 초등학생들이나 저학년 아이들이 공부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영재나 이런 아이들, 영재발굴단 이런 데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면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공부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거 해! 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나 수학 같은 거를 좀 할까? 라든가 아니면 엄마 나 친구 따라 어디 학원을 갈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학원에 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걸 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정해 주시는 건데 그 목표를 정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점수를 정하세요. 수학 점수 100점 이런 목표가 아니고 그런 거죠. 학원에 빠지지 않고 한 달 동안 나가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뭘 칭찬을 해줄게 라든가 너가 원하는 거 뭔가를 해줄게 아니면 너 잘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주게 뭐 그런 거. 목표라는 거는 공부에 대한 학습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는 아이한테 2주 열심히 다녀보자, 한 달 열심히 다녀보기, 아니면 학원 다니면서 갔다 와가지고 학원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부담 갖지 않고 엄마하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학원을 처음 갔을 때 수업을 잘 따라가서 얘가 너가 100점 받아오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주면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너가 학원을 꾸준히 열심히 안 빠지고 가는 것만 해도 너는 충분히 잘했어 라든가 아니면 너가 학원 갔다 와서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집에 와서 오늘 배운 거 한 번 더 쳐다보고 펼쳐보고 그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어. 그러면 너는 정말 열심히 잘한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을 골라야 하냐 할 때 공부하는 목표를 정확히 하자라는 건 뭐냐면 학원을 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자,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걸 미리 한번 정해 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자 학원을 고르실 때 학원 홍보물이 다 있어요. 그죠? 뭐 인터넷에 뭐 블로그나 뭐 SNS에도 있고 아니면 학원 전단지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되게 많은데 학원 홍보물은 일단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죠. 일단 거기서 참고만 하자는 건 뭐냐면 거기 보시면 사진도 나오고 뭐 학원의 시스템이나 어떤 수업이 있어요 라고 쫙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학원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재원생,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외부생인 내 입장에서 학원 재원생 애들이 학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뭐 단톡방이나 이렇게 통해서 아는 분들 통해서 어디 학원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잖아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학원 어때? 라고 하는 말들 중에서 통상 평균치 이상으로 그 학원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합격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원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하거나 하더라도 부모님들 중에는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만족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만족 못하신 분은 학원이 좀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만족하신 분들은 뭐 좋다라든가 아니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통상 뭐 5분한테 여쭤봤더니 뭐 한 4분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 분 정도는 좀 별론데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학원이지 않나. 실제로 학원이 좀 안 좋은 학원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5분 정도한테 여쭤보면 3분 정도나 4분 정도가 그 학원 별로야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학원들이 대부분 오래 못 가고 1, 2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신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르고 주변 분들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학원을 뭐 아는 엄마 아들이 다니고 있다, 딸이 다니고 있다. 그럼 가서 너 학원 다니는데 거기 학원 어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뭐 학원이 좋아요 어쩌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갔을 때도 일단 뭐 다니다가 못 다니겠어요,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갖게 됐을 때 안 좋은 학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재원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또 혹시 학원에 재원생 아이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뭐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이야,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3번 문항을 좀 보셔야 돼요. 자, 학원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학원이 절대로 없던 실적을 있다고 하거나 또는 없는 반을 있다고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는 뭐 가격을 막 원래 가격보다 막 내려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는데, 대부분의 홍보는 아시겠지만 과장이 돼 있어요. 이 과장이라는 게 뭐냐면 과장의 첫 번째 가장 명백한 과장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과장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서 졸업생을 했다고 하면 요번 올해 무슨 졸업생 중에 뭐 서울대 몇 명, 연고대 몇 명, 이렇게 명문대학교 몇 명 보냈고 영재고 과학고 몇 명 이렇게 씁니다. 보면은 막 어마어마해요. 그죠? 막 보면은 막 30명, 40명 보냈습니다. 60명 보냈습니다. 막 보면은 막 거의 영재고 합격한 학생이 전국에 다 합쳐봤자 700명이 뭐 될까 말까 하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될 텐데 700명이 안 되나? 700명이 아니군요. 갑자기 웬 700명이야? 700명 정도 되나요? 근데 보면은 전국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 영재고 합격한 학생들 수를 다 더해보면 몇천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학원들은 이렇게 홍보를 해요. 우리 학원에 한 달밖에 수강을 안 하고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한 달 만에 왜 나갔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겠죠. 수업을 들어봤는데 별로였던 거야. 근데 학원에서는 그 친구가 나중에 학원을 나간 이후에 영재고를 합격했어, 서울대를 합격했어, 그러면 씁니다, 플래카드에. 어디 학교 누구 학생, 서울대 합격. 어쨌든 우리 학원을 거쳐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학원 재원생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홍보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명단은 어떻게 보면 그 학원을 꾸준히 오래 다녔거나 또는 마지막에 그 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아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어떤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명단은 어느 정도는 걸러서 볼 필요도 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진 않죠.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를 다 갔냐? 다 간 친구들이지만 학원에서 머물렀거나 수업을 했던 기간은 다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실적 보고 오세요. 학원 실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영재고 요번에 보내면서도 뭐 한 2, 3년 정도 넘게 가르친 아이를 이제 보낸 건데,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굉장히 떳떳해요. 내가 키워서 내가 보낸 애야. 진짜. 저는 제가 혼자 가르쳐서 키워서 보낸 애인데, 그러면 저도 자부심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떳떳하게 이 학생은 우리가 보낸 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그렇게 골라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원, 어떤 학원 고르는 게 좋은가요에 가장 이제 어머니들이 판단하기 제일 좋은 게 마지막 네 번째인데, 상담 선생님이나 원장님, 그러니까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 이분들이 우리 학원의 실적이나 이런 얘기도 물론 하겠지만 어머니한테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학생들이랑 어떻게 소통해서 학생의 상태를 얼마나 열심히 자주 체크하고 알려드리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갈 거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이런 소통에 굉장히 노력하는 학원들은 특징이 자기들 학원의 실력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을 해도 내가 캥길 게 없는 거야. 내가 열심히 가르쳤고 우리가 성적이 올랐으니까 전화해서 공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전화해서 어머니 이번에 100점인데요 제가 잘했으면 당연히 엄마한테 전화해요. 저 잘했다고. 저도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기가 잘 못했어.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저도 참 전화하기 껄끄러워요.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원을 믿고 맡겼는데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어도 참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참 껄끄러워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전화를 잘 안 하게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내가 욕먹을 것 같고 괜히 미안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담 기간 안에 안 하다가 거의 마지막 막바지 가서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원이 소통을 안 해준다, 나한테 전화를 너무 안 하고 우리 애에 대해서 너무 피드백을 안 해주고, 이 말은 학원이 아이를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내 애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야. 뭔가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게 돼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잘하던 못하던 전화를 무조건 해요. 왜냐면 매도 미리 맞아야 된다고. 애가 못하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애가 왜 못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고쳐갈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 대부분은 화 안 내세요. 그냥 아 그렇군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애가 못한다는 얘기 해줘서 기분은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속상하긴 하지만 거기다 두고 선생님이 왜 그러나 여기 화를 낼 필요는 없죠.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이나 또는 실제 선생님들을 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거를 꼭 물어보시거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그 학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랄까? 또는 우리는 애들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우린 떳떳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학원을 고르면 좋은지, 또는 어떻게 학원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아는 얘기실 텐데 요거는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수업 또는 학원 시스템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아이의 교재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가 다 펼쳐서 확인을 하세요. 자, 확인을 뭘 하셔야 되냐? 일단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그리고 학원에서 분명히 커리큘럼 표라든가 뭔가 자료를 줬을 거예요. 거기에 매월 달 또는 몇째 주에 어디 진도를 나간다고 아마 강의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강의 계획서하고 우리 아이 교재가 진도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진도는 못 맞출 수도 있어요. 학원의 상태나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진도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진도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도를 맞췄으면 문제가 없는데 진도를 못 맞췄으면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한테 이게 피드백이 왔어야 돼요. 이런 사유 때문에 사실 이번 주까지 이걸 끝내기로 했는데 못 끝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마다 안 했으면 최소한 한 달에만으로, 이번 달이라도 마지막 달에, 달 마지막에 전화해서 부모님 사실 이번 달까지 어디 단어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는 이 책을 끝내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해서 끝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그 이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주는 학원이 막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바쁘고 수업 진도도 지금 막 빡빡해 죽겠는데 엄마한테 다 전화 돌려가지고 이거 언제 진도 끝난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쨌든 학원 측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진도를 못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재를 확인하실 때 진도 부분 확인하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 교재에 틀린 거, 그러니까 짝대기가 보이겠죠? 맞은 건 동그라미. 자, 틀린 문제들에 대한 체크가 다 있을 건데요.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맞췄는지, 그러니까 오답을 풀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목적은 정답 맞추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맞힌 문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못 맞춘 문제를 다시 공부해서 맞출 수 있게 되는 게 학원을 가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간혹 학원들을 가보면은 애들 채점은 다 해놨는데 짝대기가 다 거의 있는데 오답을 안 해. 다시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래요. 그 오답을 애들 다 풀어주려면 선생님들은 계속 질문을 받고 계속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근데 그게 하는 일인데,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애들이 많거나 아니면 애들이 너무 많이 틀리면 이거 다 고쳐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주말이든 아니면 언제든지 애들을 좀 빨리 불러서든 어떻게든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생이 해야 될 일인데, 힘들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귀찮아지니까 안 합니다. 책 딱 펼쳐보면 나와요. 짝대기가 거기 있고 틀린 답인데, 아니면 정답지 갖다 놓고 틀린 답을 확인해 보세요. 맞춘 답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틀린 거를 세모 표시를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틀린 답 그대로 그대로 있다. 그럼 선생님이 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펼쳐보는 가장 큰 목적은 얘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맞췄는지, 그리고 그럼 그 맞춘 문제가 얘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신 건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이것만 하는 학원이라도 그래도 그 학원은 거의 90점 이상 좋은 학원.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냐면, 저도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데 아이들 교재에서 맞은 거 틀린 거를 전부 다 프로그램에 다 기입을 해요. 이거 굉장히 이제 노가다예요. 학생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쓰는 교재를 갖다 놓고 1번부터 교재 끝까지 하면 한 1200문제까지 되는데 일일이 다 맞은 거 틀린 거 다 확인해서 다 기입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틀린 문제들의 같은 유형들을 뽑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아이가 교재에서 틀린 문제 풀어줘야 되고 설명해주고 이해했다 싶으면 그 문제들을 모아서 오답 프린트만 나눠줘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풀어오겠죠. 그럼 본인이 틀린 문제를 풀려고 했으니 또 틀리겠죠. 아이들 대부분은 또 틀려요. 그럼 또 풀어줘요. 그러면 틀린 문제 또 뽑아서 또 줘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선생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애가 뭘 틀리는지 확인해서 틀린 문제 설명하고 다시 풀게 해주고, 또 틀리면 또 풀게 해주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애가 풀 수 있게 됐으면 오케이. 근데 이게 굉장히 고되고 힘든 작업이다 보니 말 그대로 그냥 교재만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틀린 문제 제대로 풀었는지, 틀린 문제를 우리 애가 풀 수 있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아이를 불러서, 야, 너 이거 틀렸는데 세모 표시되어 있으니까 네가 맞춘 거네. 그러면 요 문제 한번 엄마한테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볼래? 해보세요. 애가 설명을 잘한다. 또는 설명하다 내가 배웠었는데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기억이 잘 안 나면 그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우리를 확인해봤는데 이 문제를 다시 풀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한번 틀렸던 문제들 한 번씩만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줘요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이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연락을 그렇게 주시면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귀찮고 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해요. 그래서 꼭 교재를 체크해서 얘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안 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잘 안 보세요. 물론 뭐 믿어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거 안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잘못하면 발등 찍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커리큘럼이 맞지 않았어도 선생님이 전화나 어떻게든 연락을 통해서 커리큘럼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걸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실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약간은 고려를 해줄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도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커리큘럼 100%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대부분 선생님이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걸 맞추다 보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해를 다 못한 상태에서 진도만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내가 부모님한테 조금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애를 빈 부분이 있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다음에 애를 보충을 부르든 어떻게 해서든가 이걸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가야겠다. 두 번째는 나는 욕먹기 싫으니까 진도 다 빼겠다. 선생님들이 진도 빼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선생님 혼자 수업하면 돼요. 애가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럼 진도 다 나가요.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전 진도 다 나가는데 애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에 좀 적용이 될 건데, 절대로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애가 잘 못해서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학원이 있다면 걸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애가 못해서 못했어요 라는 말은 이건 선생님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애가 못하니까 학원을 왔지. 애가 배우러 온 거잖아. 그러면 배우러 왔으면 100% 다는 못 배워도 그럼 10개 중에 8개나 7개는 할 줄 알게 되고, 우리 애가 7개, 8개도 못하느냐? 그래? 그럼 5개라도 할 줄 알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면 1개도 못할 애를 5개까지는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래도 노력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참 노력해서 이렇게 됐는데 남은 부분이 못해서 아쉽긴 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한번 신경을 쓸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애가 못하니까 어머니 얘는 안 돼요. 애가 못해서 이거 다 못 풀었어요. 애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숙제를 다 안 했어요.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남기든가 일찍 부르든가 어떻게든 했어야죠. 그래서 절대로 선생님이 아이가 열심히 안 했어요, 아이가 안 해요, 그래서 못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 그 학원을 걸으세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가르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다음 넘어가서 얘기할 거고. 세 번째, 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이 캥길 게 없으면 전화를 자주 해요. 진짜로. 학원이 잘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막 전화해요. 어머니 저희 애가 이번에 100점인데요. 어머니 저희 애가 이번에 잘했는데요. 공치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고, 우리 학원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줬다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다, 또는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또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됐어요 라고 말을 하는 학원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래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예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안 오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어떤 경우는 3달 넘게 전화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너무 잘해서. 뭐 제가 피드백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애가 너무 잘하니까 가끔 전화해서 아이가 너무 잘하고요, 숙제 다 해오고요, 정말 제가 너 그만 공부하고 잠 좀 자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근데 앞으로 그래서 다음 달에 뭘 할 거고 다음 달에 뭘 할 겁니다 라는 어떤 수업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얘기해 드리고 말지 전화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너무 자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소통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화가 왔을 때 이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가끔씩 학원들은요, 뭐 한 달에 2번씩, 한 달에 3번씩, 또는 뭐 이렇게 기간을 잡고 어머니들한테 무조건 상담을 하라고 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담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상담을 안 해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일단 전화는 해요.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럼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뭐 잘 지내시죠? 뭐 요즘 별일 없으시죠? 뭐 그러네요. 날씨가 그러네요. 그걸 끊으세요. 날씨가 끊으세요, 선생님이. 그럼 어머니께서 봤을 때는 이 선생님이 전화는 해줬지만 솔직히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학원에서 시키니까 한 거야. 전화하라니까. 전화 안 하면 욕먹죠.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건 어제 전화했어도 오늘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전화해서 선생님이 우리가 너무 잘해요 하더니 오늘 전화드리 어머니 근데 얘가 이거 문제를 못 푸네요? 어떡하지? 이거 숙제를 제가 낼 거예요. 아니면 보충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정말 일주일에 3-4번씩 전화하시더니 어떤 때는 또 2달 동안 전화 안 해.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이 상태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달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주시면 소통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진짜로 학원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해주는구나 한다면 그 학원은 좋은 학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수업하는 것도 물론 아이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부모님하고 소통하면서 부모님한테 아이에 대한 상태를 항상 확인시켜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학원은 진짜 꼭 보내주십시오. 아이가 엄청 잘 크거나 엄청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못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관리해주는 학원 보내면요 최소한 평균 이상은 해요. 그러니까 돈값은 해요, 진짜. 꼭 보내셔야 돼요. 자, 4번째, 내 아이의 위치가 해당 수업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아까 등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좀 계셨어요. 밑반으로 올려주세요. 이제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엔 좀 많지 않으셨는데 제가 2015년 정도에 수업할 때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애가 조금 떨어지지만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기가 죽으니까 가능하면 윗반으로 좀 다음 분기에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가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우리 반에서 중상위권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어머니께서는 다음 반으로 넘겨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평균치 정도의 아이들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평균치의 아이들한테 내가 케어가 들어가서 평균치에 들어가지 않는 가장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는 내가 얘네만 따로 봐주는 게 편해요. 내가 제일 잘하는 애를 기준 잡아서 여기에 수업을 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제가 다 관리해야 돼요. 또는 반대로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안쓰러워서 얘를 열심히 관리해주면 얘네들 다 놀아요. 선생님은 무조건 평균치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애가 케어를 잘 받으려면 또는 뭔가 자기 능력에 맞춰서 뭔가를 배우려면 평균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뭐 자존심도 상하고 좀 짜증도 나고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좀 밑에 반으로 내려가는 게 어떤지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선생님들은 어머니들한테 먼저 어머니 아랫반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런 말을 했다가는 애가 학원을 끊는다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 여기 반에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왔어. 그러면 친구들 보기가 좀 그렇죠. 부모님도 속상하잖아요. 아니 열심히 가르쳐준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애가 못해서 떨어진대. 어느 부모님이 좋아요? 선생님들은 절대로 부모님한테 먼저 밑에 반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아 우리 애가 이 반에서 너무 밑에 있구나, 정말 못 따라가는구나, 힘들다 싶으면 그 반에서 앉아있어봤자 어차피 그 친구는 안타까운 말이지만 학원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이 너무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는 밑으로 내려주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한테 내려갈까 하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키워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고 맡겨주시는 게 좋고, 선생님 봤을 때 아 어머니 맞네요, 그래 힘들 것 같으니까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내려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 중간이나 중간 위 뭐 요 정도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부모님이 부지런해야, 부모님이 교재도 확인하고 커리큘럼표도 보고 확인하고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뭔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자꾸 피드백 해주시는데 확인도 하고 이렇게 자꾸 활동을 해주셔야지 그야말로 학원을 100%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 굉장히 이제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하시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돈값을 해요. 학원도 부모님이 연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든가 선생님 뭐 다음 분기 뭐 하는 수업은 어떤 거, 이렇게 뭔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선생님들도 긴장을 해요. 어머니가 자꾸 전화하셔서 뭘 물어보시고 하시면 선생님도 아무래도 그 아이한테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어머니가 저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속으로 아 내가 미리 연락을 드려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연락을 안 해드리니까 저렇게 어머니가 궁금해 전화를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거나 귀찮으셔도 부모님이 우리 아이한테, 학원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걸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톡을 보내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요즘 잘하고 있나요? 이거 보내세요. 제가 수업하는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가끔씩 보내세요.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뭐 별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근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제가 되게 이뻐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이제 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딱 안 보내죠. 요즘에 무슨 교재 했는데 어떤 문제를 좀 어려워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소스를 주니까 금방 풀더라, 보니까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교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상태 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선생님이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어느 날은 좀 편안하게 수업할 수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학생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좀 얘가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정도 해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학원에 자주 전화해서 그러시는 건 또 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이제 막 수업하느라 정신없는데 자꾸 전화 오면 힘드니까 가끔씩 이렇게 훅 찌르는 거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면 이런 건,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상황이랄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런 학원은 좀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자, 이런 학원은 거르세요. 그런데 거르다는 말이 좀 너무 좀 어감이 강하죠. 근데 거른다기보다는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애가 잘 못한다는 말을 선생님이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애기가 못해요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기가 못해서 진도를 못 나갔어요. 애기가 못해서 오답을 못 풀었어요. 애기가 못해서 관리를 못했어요. 이거는 책임 회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저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막 영재고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서 편하게 수업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내신 수업 할 때 정말 못하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애가 못해요. 저 진짜 부모님한테 애가 너무 못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못 가르치겠어요 라는 말이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모님한테 애가 못한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애가 못한단 말을 하는 것도 미안한데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내 애가 못한단 말을 선생님이 못 듣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 애가 못한다는 말을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결국은 그냥 애가 못해서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애가 못한 거예요 라고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거예요. 애한테 책임을 밀어 넣는 거야. 물론 애가 못했지. 그럼 넌 뭐 했어? 사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못했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테스트 봤는데요, 점수가 안 나오네요. 근데 애가 너무너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좀 불러서 미리 공부를 좀 더 시킬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계속 불러서 공부시키고 정말 신경 쓰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그때 가서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정말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좀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라든가 어머니 그럼 아이가 너무 우리 반이 힘든 것 같으니까 반을 옮겨볼까요? 라든가 뭔가 선생님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애가 못하니까 좋아 못해 인정해.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애기가 못하니까 어머니 이래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끊는다. 걸으세요. 이건 진짜 저는 좀 이런 선생님 되게 싫어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애가 못하더라도 내가 할 건 해줘야지 어떻게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는 계속 애가 다녀봤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요. 애가 못하니까 나는 쟤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이게 결론이에요. 선생님의 결론은 나는 이 애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다녀봤자 계속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그 선생님은 그냥 걔를 방치해요. 왜냐면 쟤는 가르쳐도 안 되니까. 쟤는 못하니까. 쟤는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래서 신경 안 써요. 이미 부모님한테 애가 못해서 못했어요 라는 말을 던지는 순간 이 선생님은 이 애를 포기한 거예요. 거기 계속 다닐 필요가 없어요. 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커리큘럼과 수업상이 전혀 맞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건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1학기 또는 뭐 고등수학 상을 나가기로 했는데 요번 달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한 단원 두 단원이 남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피드백 전화해서 어머니 요번까지 끝내기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음 주에는 애들을 좀 일찍 부르거나 아니면 주말 보강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진도를 맞출 겁니다. 아니면 진도를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커리큘럼은 좀 밀게요 라든가 뭔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 해결책 그리고 왜 그랬는지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수업상과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4번이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커리큘럼 수업상이랑 너무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고등수학 상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리 애가 아직도 3학년 1학기를 하고 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커리큘럼 안 맞아도 한 학기를 건너뛸 수가 있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요. 이게 부모님이 들으면 굉장히 쇼킹할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원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애들한테 너 문제 풀어 그런 다음에 본인은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푸는 동안 선생님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죠. 아이들이 문제 푸는 동안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봐야죠. 가서 뭐 풀고 있는지, 얘가 푸는지 뭐 푸는지 막혔는지 보면 보여요. 애가 풀다가 멍 때리고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려워서 못 풀고 있거나. 그러면 야 이거 모르겠냐? 이거 물어봐야죠. 선생님은 사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도 가끔은 수업 시간에 카톡을 보내거나 그러니까 뭐 급하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뭐 이거 빨리 답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애들이 너무 다 잘 푸니까 정말 할 게 없어서 인터넷 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쩌다 그리고 딴짓을 해도 되는 선생님들은 자 진도를 절대로 늦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진도도 잘 맞춰가고 우리 애가 이해도 잘하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딴짓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수업 시간에 최소한 할 도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 진도가 전혀 안 맞아. 또는 문제집이 다 비어있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문제를 폈는데 문제집이 텅텅 비었어. 이 진도가 끝났다는 교재를 제가 걷었는데 푼 게 반도 안 돼요. 푼 게 반도 안 되고 채점은 아예 안 했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놓은 거예요. 한 학기 내내. 한 학기 수업하는 내내. 이거 부모님이 열어봐셨으면 진짜 하고 나서 뒤집을 일이에요. 이 정도면. 이거 환불 뭐 3개월치 4개월치 환불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가 비어있다, 커리큘럼이 맞지 않는다, 선생님이 딴짓한다 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강사 관리가 안 되는 학원이에요.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서 놀고 먹고 있는데 그거를 관리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는 관리자가 알고서는 그걸 방치하지 않겠죠. 몰랐거나 뭐 그런 건데 선생도 사람이니까 그래 놀고 싶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거랑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확인을 안 하시면은 정말 이 상태로 그냥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 수업하는 거 확인하셔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학원에 찾아서 CCTV 보여주세요 이럴 수는 없지만 학원 측에다 살짝 얘기하면 아마 학원 측에서 CCTV 확인한 다음에 그거 바로 징계 들어가거나 조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학원,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교재가 너무 비어있어, 뭐 푼 게 없어, 아니면 풀었는데 채점이 하나도 안 돼 있네, 오답은 하나도 안 했네, 이렇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학원 강사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가슴이 덜컥해요. 첫 번째는 왜 그만두시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뭔가 수업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거. 근데 어머니들은 잘 말씀 안 해주세요. 왜냐면 이미 뭐 내가 나갈 학원인데 거기다 대고 뭐 수업이 잘 안 됐어요, 뭐 애가 뭐 잘 못해요, 뭐 불만사항 말해서 뭐 할 거예요. 나 이 학원 안 올 건데. 그래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친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가시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저 진짜 궁금해서 근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불만이 있었다라든가. 그러면 그 학생을 놓친 거는 안타깝고 그 학생한테 제대로 못 해준 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러야 되는 학원들의 특징은 그런 거에 대한 재고나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수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학원은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안 좋은 얘기다 보니까 뭐 너는 잘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일하던 학원에서 저 상담 많이 안 한다고 욕먹은 적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안 하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온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아직 상담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전화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면 저는 학원에 소속돼 있으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잘못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도 일단 전화는 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있어 전화 드린 건 아니고요. 학원 시스템상 제가 전화를 드릴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뭔가 예를 들면 오늘 애가 너무 좀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혹시 뭐 너무 체력이 딸리거나 힘들어하는 거 아니지 한번 확인 한번 해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 또 바쁘고 뭐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원들은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의 이제 학원에 대한 설명? 아마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걸 지키는 게 좀 힘들죠. 왜냐면 부모님 바쁘시고, 뭐 일하시고 이런 경우에 정말 아이한테 신경 쓸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교재까지 다 꺼내가지고 확인하면서 너 이거 푸니 안 푸니 아니 모르니, 학원 수학학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학원 다니고, 뭐 국어학원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검사해? 라고 하실 텐데, 일주일에 한 번만, 주말에, 딱 1시간 정도만 딱 잡으시고, 아이한테, 자, 책 다 가져와봐. 해가지고 다 펼쳐놓고, 자, 아이를 너무 혼내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 아이의 문제집이 비어있거나 틀린 게 많아도 절대로 아이를 안 혼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틀린 거 배우러 가는 게 학원이잖아요. 많이 틀려도 돼요. 빈 부분이 많다? 물론 아이가 열심히 안 한 거지만 학원이 열심히 아이를 관리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원 고르는 방법, 또는 뭐 좋은 학원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학원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학원이 좀 안 좋은 학원인지에 대한 거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있다면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다 아는 내용을 갖다 주절절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부모님이 피드백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학원이 돼요. 저희가 모를 수 있거든요. 정말로. 아이의 집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가능한 학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학원 입장에서는 그게 참 뭐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귀찮은 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는 학원은 좋은 학원이 돼요. 근데 부모님이 피드백을 안 해주면
내 애가 다니는 학원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애가 다니는 학원이 발전하면 좋잖아요. 더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학원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올리면 또 야 너는 잘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 그래서 또 혹시나 이걸 보시고 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별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라고 일단 네 그래서 다음 특집 이게 특집이라니까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KMO나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내용을 영상 올리잖아요. 근데 특집이란 거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영상에 뭐 문제 풀고 수학 막 증명하고 이런 거 말고 부모님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 뭐 학원에 대한 얘기, 영재고에 대한 얘기 이런 영재고 입시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뭐 교재는 어떤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교재 보세요 이런 내용의 얘기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특집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올리는 영상이 될 텐데 그래서 다음 특집은 수학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뭐 이렇게 아이들이 공식을 외울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노트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수학 문제집은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집에 막 정말 숫자만 써서 푸는 아이들도 있고 식을 다 쓰는 아이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아이들이 같은 내용을 또는 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특집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해 주시고 다음 특집은 아마도 다음 주 주말쯤에 업로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바로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딱 누르시면 구독과 좋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업로드하고 또 채널에 댓글이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요청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저도 피드백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 영상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제가 고쳤으면 좋았던 거 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영상 뭐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선생님 영상이 너무 좀 약간 뭐 후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 프리미어 프로 막 공부하고 막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